안녕하십니까. 자, 45페이지 기본 개념 문제입니다. 1번, 다음 중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것은? 딱 눈에 보이시죠? 1번, 승낙이죠. 나머지 것들은 명백히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2번, 다음 중 의사표시가 아닌 것은? 이런 걸 좀 신경 쓰자고요. 자, 의사표시가 뭐죠? 원하는 바, 바라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게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1번 보시면 A가 B에게 자기 소유의 특정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했어요. A는 지금 뭘 원하나요? 팔기를 원하죠. 의사표시네요. 2번, A가 B에게 B 소유의 특정 토지를 2억 원에 사겠다고 했어요. A가 뭘 원하죠? 사기를 원하죠. 의사표시죠. 4번부터 4번, A가 B 재단법인에 자기 소유의 특정 부동산을 기증하겠다고 제의했어요. A가 뭘 원하나요? 기증하기를. 따라서 뭐죠? 의사표시죠. 5번,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게 채무 전액을 면제 주겠다고 하였어요. 자, 지금 A가 뭘 원합니까? 돈 안 받기를 원하죠. 이건 뭐죠? 의사표시인 거죠. 이에 반해서 3번, A가 부동산 매입 대금의 잔금조로 B에게 1억 원을 지급했어요. 돈을 주는 거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뭐죠? 사실행위죠.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3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그 적용이 없다. X입니다. 상대방이 없더라도 적용은 돼요. 다만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유효하죠. 기억은 X입니다. 니은번,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빌리는 경우 증여도 허위 표시로서 무효이다. X입니다. 이 증여는 숨어 있다 그래서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입니다. 디귿번, 매도인의 대리인이 매수인에게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대리는 제3자가 아니죠. 따라서 상대방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 수 있었는지 몰랐는지 상관없이 항상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귿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상대방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이 수령을 거절하면요,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의사표시 효과는 발생하기 때문에 리을번도 X입니다. 미음번, 계약의 승낙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에 관한 발신주의를 취한다. 요거는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은 발신주의고요. 또 사원총의 소집 통지도 발신주입니다. 따라서 맞는 것은 미음해가지고 답은 3번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정답을 4번으로 체크했는데 제가 문제를 만드는 과정에서 좀 약간 엉뚱한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답은 뭐죠? 4번이 아니라 3번이 답이고요. 옳은 것은 뭐죠? 미음번만 옳게 됨을 주의하시 바라고, 그다음 해설에서 미음번도 좀 어렵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냥 우리는 간단하게 기억하자고요. 청약에 대한 답장의 승낙과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발신주의다라고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뭐죠? 3번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번 문제입니다. 의사표시 불일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의사표시 불일치에 관한 민법 총칙 규정은 가족법상 행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X입니다. 가족법상 행위에 대해서는요, 민법 총칙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요. 2번, 통정허위 표시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소유급하여 유효로 한다. X입니다. 일단 우리가 추인이라는 말은 뭐냐면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거든요. 따라서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인정할 건덕지가 없어요. 따라서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다 그래서 행위 자체가 유효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 뒤에서 배우겠지만 새롭게 다시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소급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급하여 유효된다. X인 거죠.
3번 비진입 표시는 언제나 그 행위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이것도 X죠. 왜요? 언제나는 아니죠. 원칙적으로 유효할 뿐이죠. 4번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표의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조심할 것은 여러분들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죠. 그렇지만 중과실이 아니라 단순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4번이 맞는 지문이고 답이 되는 거죠. 5번 통정허위 표시에 있어서 표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일단 두 가지가 잘못됐는데 앞에 선이라는 말이 없고요. 또 선이라는 말이 있더라도 무효로서 대항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죠? 대항할 수 없다가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5번도 뭐죠? X죠. 답은 4번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비진입 표시는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 맞죠?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진이 아닌 의사표시, 모르고 하는 것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죠. 2번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이다. 맞죠? 자, 원칙적으로 유효하긴 한데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며 무과실해야 되죠. 맞는 질문이죠. 3번 비진입 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고요. 4번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이것도 이제 우리가 대리권에서 봐야 되는데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비진입 표시가 하는 규정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강박에 따라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 표의자가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원하지는 않았으나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비진이 표시가 된다. X죠. 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진이 의사는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특정된 의사표시에 관련된 진입니다. 따라서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된다. X죠. 그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길을 가는데 누가 몽둥이를 들고 아저씨 3만 원만 줘 해서 제가 두드려 맞을까 무서워서 3만 원을 줬어요. 물론 강박을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혹시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냐? 이 문제인데 만약에 진정으로 3만 원을 줄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지게 되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를 놓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3만 원을 주는 그 행위로 범위를 좁혀서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진정으로 줄 마음이 없었다 하더라도 무서웠든 어떻든 간에 3만 원을 줄 마음으로 3만 원을 준 거니까 이거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고요. 대단히 중요한 논점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비진입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 이렇게 나와있죠. 이건 우리가 기본서 할 땐 자세히 배웠지만은 여러분들이 수험적으로는 외우셔도 돼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비진입 표시 진이한 의사표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정으로 대출을 신청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따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다만 뭐이긴 하냐면 통정허위 표시이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판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이 뭐가 나와 있죠? 그 의사표시는 비진입 표시이다. X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요. 남의 이름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뭐는 아닌가요? 비진입 표시는 아니에요. 뭐이긴 해요? 통정허위 표시이긴 합니다.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비진입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이 되고요. 3번 매매 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하나에 유효하다. 맞죠?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선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고요. 4번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위 표시이다. 맞아요. 다만 사용자가 시켰으니까 상대방이 악이기 때문에 어떤 진위 아닌 의사표시죠? 무효인 진위 아닌 의사표시고요.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맞죠? 자, 왜냐하면 진위 아닌 의사표시가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말은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추정받는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 스스로가 자신이 선이고 무과실임을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누가요? 표의자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측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아주 잘 만든 문제입니다. 좀 꼼꼼히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넘기시면 이제 7번 문제가 나오죠. 통정 허위 표시가 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네요. 2번 통정 허위 표시가 난 민법 제108조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며 단독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X예요. 자, 왜냐하면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적용이 돼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물론 적용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없다면 상대방과 뭐 할 수 없어요? 짤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있는 경우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신탁행위와 같이 선택된 법적 효과 의사와 그것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경제적 목적이 서로 상이하더라도 통정허위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통설이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우리 민법상 통정허위 표시 평가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담보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가 있고요. 둘 다 통정허위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위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번 통정허위 표시하여 은닉된 법률행위는 그 행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지문이죠. 자, 왜냐하면 은닉행위는 진정으로 뭐 할 마음은 있어요? 증여할 마음은 있기 때문에 그렇죠. 5번 통정허위 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위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 사이에 합의, 통정이 있어야 한다. 맞는 지문이고 개념에 관한 문제. 답은 뭐죠? 2번입니다. 8번 갑의 을에 대한 채권을 병으로 하여금 추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는 것.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는 뭐가 되죠? 신탁행위니까 답은 뭐죠? 5번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 더 있죠? 양도담보도 신탁행위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민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닌 것은 자, 제3자의 개념이 어떤가요?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중에서 새롭게 이해관계가 있어야 제3자죠. 따라서 통정허위 표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고요. 통정허위 표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제3자가 되거든요. 3번 보시면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 채무자죠. 그러면 채무자는 언제 돈을 빌렸어요? 가장양도 전에 돈을 빌렸겠죠. 따라서 새롭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3자가 아니에요.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맞죠. 새로운 사람들로서 제3자입니다. 외우지 마시고요. 10번입니다.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일단 우리가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냐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게 좀 지엽적인 건 한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했을 때 이 가등기가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냐 유효냐를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청구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만약에 청구권도 없으면서 가등기를 했다면 그 가등기는 통정어휘 표시로서 무효고요. 청구권이 있다면 그 가등기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니라 뭐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보자고요. 1번 종중이 탈법 목적 없이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했어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죠. 자, A라는 종중이 있는데 요 갑이라는 종원에게 이름을 빌리기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요. 그 약정에 의해서 A가 갑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일단 우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자세히 배우겠지만 종중은 탈법 목적 없이 한 그 명의신탁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따라서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말은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계약이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말이고요. 갑에페 이루어진 등기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진짜 준 게 아니라 이름만 빌린 것이니까 갑과 A 내부적으로는 A에게 뭐가 있냐면 소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A 입장에서는 나중에 갑에게 그 등기를 돌려달라,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면 이 가등기는 통정어휘 표시가 아닌 거예요. 왜요? A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아직 여러분들이 부동산 실명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전제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A가 갑에게 진짜 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이름을 빌려서 올려놓은 거니까 A 거니까 A는 갑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청구권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뭐가 아닌 거죠? 통정어휘 표시가 아닌 거죠. 감 잡히시죠? 그럼 계속 볼까요? 명의 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것을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어휘 표시로 써서 무효이다 X고요. 왜냐하면 A 종중에게 뭐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자, 통정어휘 표시 무효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다만 조심할 것은 모든 제3자는 선임을 추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뭐 할 필요 없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 통정어휘 표시에 의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취득한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제3자의 악의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제3자 스스로가 선임을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통정어휘 표시는 명백히 채무자가 돈을 갚기 싫어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따라서 3번 통정어휘 표시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나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4번 근로자가 실제로는 동일한 사업주를 위하여 계속 근무하면서 형식상 일당 퇴직하였다가 다시 임용되는 형식을 취한 경우 이거는 진의안이 의사표시인데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이기 때문에 뭐죠? 무효거든요. 따라서 그 퇴직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맞는 지문인 거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요. 돈을 안 갚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야, 내가 빌려준 5천만 원을 임차 보증금으로 해가지고 나한테 임대차 계약서 써줘.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진짜로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고요.
제가 그 친구를 내보내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산다면 그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인 거예요. 다만 문제는 진짜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속된 말로 가라로 했으면, 가짜로 짜고 했다면 당연히 뭐인 거죠?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거죠. 보시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임차 임대인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대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격려한 경우, 전세권이든 임대차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럼 일단 이 전세권은 짜고 한 거죠. 통정허위 표시라서 따라서 어떻게 해요? 무효인데,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근저당권자에게는 주장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임대인은 선의의 근저당권자에게 위 전세권 설정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요. 실제로 전세 계약 안 했습니다. 짜고 가짜로 전세 계약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했다면 그 전세권 등기는 통정허위 표시로서 당연히 뭐예요? 무효죠. 다만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해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그 전세권에 나중에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그 저당권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11번.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착오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그 법률행위는 성립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된다. 맞죠? 왜냐하면 취소란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2번. 표시된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하여서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동기의 착오를 언제 취소할 수 있죠?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표시가 된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판례는 매매 목적물의 시가, 가격을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본다. X죠. 자, 제가 저번 강의 때 중요 부분을 어떻게 기억하자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인데 주의하실 것은 가격, 시가는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다라고 기억하자 그랬죠. 답은 뭐죠? 3번입니다. 4번.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때에는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니까요. 5번. 착오로 인한 법률행위 취소권자는 표의자 및 그 대리 및 승계이다. 맞는 질문이고 자세한 것을 우리가 취소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도 12번입니다. 다음 중 동계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자, 그럼 이런 얘기죠. 일단 동기가 표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돼야 되고요. 그 착오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까? 1번.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따져보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법률행위 해석을 합니다. 2번. 동기의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입니다. 3번.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맞죠? 5번부터 보면 또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되니까 표의자의 직업이나 행위 종류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어떻게 해요? 현저히 결여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질문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자, 주의하실 것은 동계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면 돼요. 합의까지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그린벨트가 해제될 것 같아서 땅을 산다 라고 뭐만 하면 돼요? 표시만 되면 되는 것이고 해제가 안 되면 어쩌겠다라고 당사자 간에 뭐까지는요? 합의까지는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4번.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4번이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3번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가 입증에 관한 문제를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는데요. 항상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입증은 누가 하느냐? 유리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착오가 중요 부분이다. 중요 부분이란 사실이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따라서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가 입증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취소하고 싶다.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자. 부정하는 자가 중요 부분임을 입증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따라서 중대한 과실임은 누가 입증하겠습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막고 싶은 사람. 누구죠?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거고요. 취소하지 못하도록 막고 싶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주장하는 자가 중요 부분임을 뭐 하는 거죠?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 없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착오자에게 있다, 표의자에게 있다, X고요. 말 그대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2번 갑이 을에게 75만 원에 팔겠다는 내용을 전신기사 병에게 타전토로 부탁하였으나 병의 실수로 7만 5천 원에 팔겠다는 내용이 타전됐다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적었다 표시상의 착오고요. 따라서 갑은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연대 보증은 일반 보증으로 잘못 알았다. 경제적 불이익이 있죠. 그죠? 따라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4번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는 자의 착오자의 상대방은 포함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우리가 나중에 취소권자를 따로 배우겠지만 취소권자는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하자 있는 의사표시란 자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 승계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요 네 가지 종류의 사람만이 취소할 수 있고요. 누구는요? 상대방 측에서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니까 4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질문이고 민법의 명문 규정이니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14번입니다. 다음 중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일단 A번 동계착오를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표시해야 되겠죠. 따라서 그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을 삼을 것을 상대방이 뭐예요? 표시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된다. X죠. 뭐까진 필요가 없죠? 합의까진 필요가 없어요. B번 동계착오는 착오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춰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재 결여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10번 부동산의 양도가 있는 경우 그에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 그럼 이것도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따라서 미필적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X예요. 왜요? 미필적에는 뭐든 간에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은 중요 부분이고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D번 당사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중요 부분 중 일부에만 착오가 있는 경우에 자 이것도 우리 뒤에서 나올 건데 일부 문을
취소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다 취소가 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 무효인 부분, 취소될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거든요. 따라서 그 계약이 가분 쪽이 그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된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2번 법률행위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도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할수록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그죠? 15번입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착오의 중요성은 표의자의 주관적 의도와 일반인의 객관적 기준 두 가지 기준에 의해 중요성을 판단해야 한다. 이중기준설이라고 하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는 자가 토지상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않았죠. 그렇죠? 그러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안 알아봤으니까 뭐가 돼요? 중대한 과실이 되고요. 맞네요. 3번 착오의 중요성과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X죠. 중요 부분은 누가 입증합니까? 표의자가 입증하고요. 중과실만 누가 입증하는 거죠? 상대방이 입증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고요. 4번 채권에 관한 분쟁을 종결시키기 위해 화해한 경우. 자, 화해 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분쟁 이외의 사유에 관한 착오나 당사자 자기에 관한 착오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당사자 자기에 관한 착오는 뭐냐면 화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화해 계약을 한 경우고요. 화해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데 화해 계약을 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그 채권이 이미 소멸하고 있는 경우. 그럼 이 사람은 채권 자체가 이미 소멸되어 있으니까 뭐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화해 계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라고 하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5번 판례인데 자 이런 취지거든요. 원래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죠? 민법의 기준이고 원칙인 겁니다. 다만 우리 판례는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면서 그거를 이용한 경우 이때는 상대방에게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따라서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지만 언제나 항상 예외 없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과거에 언제나 항상 취소할 수 없다라고 시험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넘겨보시면 16번입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의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위에 동의했다라는 말은 이건 뭐예요? 자연적 해석이거든요. 자, 우리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어요. 진위, 의사에 따라서 효과 결정되는 것은 무슨 해석인가요? 자연적 해석이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착오는 무슨 해석을 해야지 발생합니까? 규범적 해석을 해야 발생하고요. 상대방의 의사, 진위를 기준으로 하는 자연적 해석의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또 작년도 기출문제도 아주 문제가 좀 아주 좋습니다. 2번
법률에 관한 착오도 물론 중요 부분이라면 착오리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3번 농지 상담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자, 이런 얘기입니다. 농지를 샀는데 대부분이 하천 부지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중요 부분이거든요.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 목적물의 지본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이건 뭐야? 갑토지, 을토지, 오표시, 무연치, 자연적 해석이죠. 자연적 해석은 착오리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계약서상 목적물을 지본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토지 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에 오했다는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인데 요거는 유발된 동기의 착오입니다. 누가 유발시켰죠? 공무원이. 따라서 착오리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자, 다음 강의 때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